1960년대부터 미국은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60년대부터 미국은 달러 유출을 제한하는 행정 조치를 취합니다. 60년대 당시 미국 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의미는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한 브레튼 우즈 체제의 통화 질서에 불신이 생기기 마련이죠. 계속해서 미국이 통화 가치를 지키지 못하니 프랑스를 필두로 자신들에게 들어오는 신규 달러 자금을 프랑스 중앙은행을 통해 금으로 태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미국 대통령은 린든 존슨이었는데 위대한 사회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무리하게 복지 정책을 폈었죠. 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금을 담보로 돈을 찍어내야 하는 상황인데 그 이상을 찍어내니 달러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자국 내 인플레이션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최고의 방법은 금리를 올리는 거죠. 미국 중앙은행은 베트남 전비 지출의 부담과 하락하는 달러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1967년까지 4%였던 금리를 1970년대에 이르러 9%까지 인상합니다. 그럼에도 달러의 가치를 방어하지 못하고 1971년에 금으로의 달러 태환성을 중단하죠. 이 시기 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들이 달러가 쓰레기가 될 것임을 짐작하고 시장에 달러화 매물이 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 정부들이 일주일 동안 외환시장을 폐지하기에 이릅니다. 금의 고정된 달러 가치가 풀려버렸으니 각 국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국 통화의 가치와 비교할 수 있을까 혼란에 빠집니다. 각국 대표단들은 환율 변동 범위를 재조율하기 위해 상대국들과 끝나지 않을 회의가 계속됩니다. 어떤가요? 듣기만 해도 그 시대는 혼돈의 도가니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심해지고 거기에 금리 인상 기조까지,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작동했던 브레튼 우즈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망했다 생각했죠. 그런데 이런 혼돈의 도가니 속에서 독단적으로 고공행진을 하던 주식들이 존재했습니다. 우린 그 주식들을 니프티 피프티라고 부릅니다. 니프티 피프티는 1969년부터 1973년까지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50개 종목을 의미합니다. 그 격동의 시기에도 당시 대형 우량주라고 불릴 수 있는 기업들에게 극단적으로 돈이 몰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니프티 피프티의 종목으로는 IBM, 미국 담배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인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코카콜라, 에디슨이 설립한 제너럴 일렉트릭, 렌즈 아큐브와 베이비 로션으로 유명한 존슨앤존슨, 세계적인 햄버거 체인인 맥도날드, 픽사 등으로 유명한 기업인 월트 디즈니가 있습니다. 당시 해당 종목들이 주목받은 이유는 우량 기업들이라 경영 투명성이나 매출이 좋기도 했고 자체 기업의 브랜드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 많은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았었죠.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하나같이 니프티 피프티 종목들을 추천합니다. 그 당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성장주라는 슬로건을 달고 고공행진을 합니다. 당시 S&P 500의 퍼가 18에서 19배 정도였는데 니프티 피프티 종목의 퍼는 50에서 100배를 웃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미래 수익이 확실히 보장된 우량주니 현재 높은 밸류에이션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망했었죠. 니프티의 50 종목은 One Decision Stock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매수 결정만 하고 보유만 한다면 대박 난다는 의미죠. 해당 50 종목들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니 더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진입해 니프티 피프티 종목들을 매수합니다. 그 혼란의 시기에도 거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유망한 우량주라도 영원히 주가가 오를 순 없는 법이죠. 1973년 중동발 오일 쇼크로 인해서 안 그래도 과하게 고평가되어 있던 50 종목들의 주가가 고평가된 만큼 대폭락을 합니다. 니프티 피프티 붕괴 당시 코카콜라는 마이너스 57% 하락, GE는 마이너스 59% 하락, 존슨앤존슨은 마이너스 40%, 맥도날드는 마이너스 64%, 필립 모리스는 마이너스 41%, 월트 디즈니는 마이너스 77%의 폭락을 기록하죠. 기존에도 미국은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지만 물가 상승폭보다 기업들의 성장이 더 강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민 대표 소비재가 된 니프티 피프티 기업들은 가격 저항을 크게 받지 않았죠. 하지만 오일 쇼크로 인해 유가가 400%가 올라가 버리니 성장에 비해 물가 상승폭이 너무나 컸던 겁니다. 기업들 당연히 버틸 수 없습니다. 유가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연준은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주식시장 하락의 트리거인 금리가 주가 대신에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실적을 낼 수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경기 침체를 동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니프티 피프티 기업들은 고점을 회복하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주식시장의 역사에 늘 존재하는 폭락장,
그리고 역사는 항상 반복되는 법이죠. 70년대 발생했던 니프티 피프티 장세는 이름이 바뀐 채로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니프티 피프티 폭락장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미래에 성장할 기업들이 수많은 매체에 오르내립니다. 하지만 성장과 주가의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미래 성장이 기대된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유튜버들이나 증시 전문가들이 나와서 무지성으로 매수하라며 이 기업은 우량주고 배당도 주니 손해볼 일 없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긴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비싼 가격에 사면 나에게는 우량주가 아닌 형편없는 주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남의 말 듣고 와서 누구나 아는 기업에 장기로 투자하면 손해는 보지 않겠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다른 측면으로 주가가 폭락했을 때 10년, 20년 가지고 갈 수 있는 주식을 매수하셔야겠죠. 물론 그런 멘탈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폭락 당시 니프티 피프티 종목을 매도하지 않고 20년 넘게 장기 투자한 사람들은 원금 회복과 동시에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게 됩니다. 해당 의미는 결국 우량주들은 주가가 오른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 말은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는 무조건 우량주를 매수해야 한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폭락장에서는 반드시 우량주를 매수해서 들고 있다면 최고의 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언제나 시장의 상황을 보고 주식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기업이라도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을 제품 가격 인상으로 가볍게 방어하는 기업들은 이 세상에 없으니 말이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부 장관이었습니다.